춥지 않소. 오늘 밤은 내가 옆에 있겠소. 어머, 죄송합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죠? 부회장님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 같은 방향이지 않나요? 여보, 눈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골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회장 아들이 알아서 망하게 내버려둬. 내일이면 다 끝나. 회장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회장님 부디 읽어주십시오. 이놈들 봐라, 나를 제끼려고? 오늘 이 사회는 내가 직접 주재하겠네.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끝이었어.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고 하나에서 시작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룹을 일궈내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학벌도 배경도 변변한 돈 한 푼 없는 맨손이었어요.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며 버텼던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무실조차 없었어요. 낡은 리어카 하나에 물건을 싣고 시장 골목을 누비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흘러도 장갑 한 짝 쌀 여유가 없었고 여름엔 땡볕 아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몸을 혹사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작은 가게 하나가 생겼고 가게가 커져 법인이 되었고 법인이 성장해 마침내 그룹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 과정에서 회장이 흘린 땀과 눈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회장이라 부르며 허리를 굽혔지만 정작 회장 본인은 그 호칭이 늘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 시절의 청년과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그에게는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한 조용한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빌딩 로비 한켠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김씨, 나이 50을 훌쩍 넘긴 말수 적고 눈빛만 깊은 그 남자였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장이 아직 작은 법인 하나를 겨우 꾸려가던 시절, 어느 겨울밤 달이 난간에 기대어 발 아래 강물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를 마주쳤어요. 당시 회장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 남자, 바로 김 씨였어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 씨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그날 밤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 작은 구두 닦는 자리를 내주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 하나를 내어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에게 그 발판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 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젠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회장에게 되돌아올 줄은 그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삶이 조용히 뒤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은 참으로 조용하고 단단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남편이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사업 초창기 회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굶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오던 날에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남편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다 그룹이 겨우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던 무렵,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눈을 감은 것이었어요. 회장은 그 후로 한동안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런 회장을 주변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과 임원들은 하나같이 재혼을 권유했어요.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각자의 속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혜성처럼 나타난 여자가 바로 지금의 둘째 부인 서윤이었어요. 나이는 회장보다 20살 가까이 어렸고, 외모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룹 계열사의 작은 문화재단에서 기획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회장과의 첫 만남은 재단 행사장에서였습니다. 윤희는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준비로 회장의 눈에 들었어요. 넘어질 뻔한 회장이 팔을 붙잡으며 눈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윤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동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당찬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시절 죽은 아내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다는 말을 나중에 측근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 인상이었어요. 윤희는 회장의 첫 부인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부해왔고, 그 분위기를 흉내내는 것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특히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민주는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지만 눈이 밝은 청년이었어요. 처음 윤희를 보았을 때부터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결혼 후 윤희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룹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임원들과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고, 회장의 일정과 인사에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 안주인이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안주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인 윤희가 아들을 낳은 것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재혁이었어요. 회장은 늦둥이 아들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첫째 민준이 있었지만 새 생명 앞에서 회장의 얼굴은 오랜만에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서 윤희의 계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그녀의 목표는 하나로 좁혀졌어요. 자신이 낳은 재혁이
이 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 방식을 곁에서 보고 자란 덕에 경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후 그룹에 입사해서는 빠른 속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임직원들 사이에서 민준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회장 역시 속으로는 민준을 후계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눈을 돌린 것은 그룹의 2인자 부회장 강태식이었습니다. 강태식은 회장과 20년 넘게 함께한 인물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처세도 뛰어났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었어요. 회장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2인자로 살아온 강태식은 언젠가 한 번쯤 정상에 서고 싶다는 욕심을 가슴 깊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욕심의 냄새를 정확히 맡아냈어요. 두 사람의 첫 단독 만남은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회장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윤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조용히 꺼내 놓았어요. 재혁이 후계자가 되면 강태식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실세가 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 보인 것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날 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면서 그가 지은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두기 위해 윤희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외도였어요.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냉혹하고 치밀한 거래였습니다. 강태식 역시 그 거래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지만 욕망이 판단력을 앞서버린 사람에게 이성이란 무기는 이미 녹슬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묶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배신하면 둘 다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것이 윤희가 원한 관계의 형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외로움 탓인지 윤희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헌신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지않아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회장의 등을 겨누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희와 강태식의 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듯 조심스럽던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거침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민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낱낱이 알아야 했어요. 그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 오철수였습니다. 오철수는 회장 곁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아침 일정부터 밤 늦은 사적인 대화까지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오철수의 약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청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돈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철수에게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가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었어요. 강태식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선물과 식사 자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 학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이 따라왔습니다. 오철수는 처음 두 번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제안 앞에서 그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오철수는 회장의 동선과 대화를 강태식에게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의 신의가 돈 몇 푼에 허물어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철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회장이 가끔 오철수 모르게 민중과 독대하거나 외부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떠올린 방법은 소름이 돋을 만큼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스마트폰을 바꾸게 하는 것이었어요. 윤희는 회장의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셨으니 글씨가 크고 화면이 밝은 최신 기종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며 극진한 아내의 모습으로 새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회장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손수 골라온 선물이라는 아내의 말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스마트폰에는 개통 전부터 이미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심지어 주변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윤희의 별도 기기에 전송되는 구조였어요. 이 작업을 맡은 것은 강태식의 오른팔인 전무 박도준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그룹 내 정보통신 부문을 총괄하는 인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능란했어요. 박도준은 강태식이 시키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태식의 그늘 아래서 함께 커온 인물이었기에 둘 사이의 신뢰는 깊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바뀐 날부터 회장의 모든 것은 윤희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해외 주주들과 나누는 밤늦은 통화, 심지어 잠들기 전 중얼거리는 독백까지 윤희의 귀에 닿았어요.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건네준 스마트폰을 쥐고 오늘도 회사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윤희와 강태식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확보였어요. 그룹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 51%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현재 회장이 보유한 지분과 측근 주주들의 물량을 합산하면 그 선을 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하지만 강태식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과 자금이 있었고 윤희에게는 회장의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차명 계좌를 통한 은밀한 주식 매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일부가 교묘하게 빠져나가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밤 서서히 차오르는 썰물처럼 말이에요. 회장은 그 물이 자신의 발목까지 차오른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분 매집이 속도를 내는 동안 윤희가 신경 써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그룹 내에서 이미 상당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주요 계열사의 대표를 겸직하며 실적을 올렸고 임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웠어요. 무엇보다 회장의 신뢰가 민준에게 깊이 쏠려 있다는 것이 윤희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민준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었어요.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민준이 건재한 이상 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윤희와 강태식은 민준을 흔들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민준의 경영 판단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룹 내 굵직한 계약건 하나를 은밀하게 손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직접 진두지휘하던 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민준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온 일이었어요. 강태식은 박도준을 통해 핵심 협력사 한 곳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갑자기 바꿔 협상을 틀어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민준의 판단 미스로 프로젝트가 엎어진 것처럼 보이게 꾸며졌습니다. 강태식은 이 상황을 이사회에서 침소봉대하며 민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회장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청된 스마트폰을 통해 윤희가 일부러 흘린 정보들이 쌓이면서 회장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윤희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에 민준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회장의 마음에서 민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편 민준은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진 경위가 석연치 않았고 협력사 측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민준은 조용히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동선 역시 이미 강태식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 외부 법률 자문단을 만나려 하면 그 정보가 먼저 강태식에게 닿았어요. 민준이 해외 주주들과 연락을 취하려 하면 그 통로도 미리 막혔습니다. 사방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지만 어디서 새는 것인지 민준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룹 본사 빌딩이 로비 한켠에서 날마다 구두를 닦던 김 씨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김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았어요. 오가는 임원들의 얼굴과 발걸음을 20년 가까이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발걸음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급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과 자신만만한 사람이 구두 소리에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눈에 최근 들어 이상한
기류가 잡혔어요. 부회장 강태식의 발걸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느리고 무게 있던 강태식의 걸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빠르고 들뜬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전무 박도준과 함께 지나칠 때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게 속삭이며 걸었습니다. 김 씨는 그 변화를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어요.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본사 빌딩 23층 VIP 구역은 임원들이 외부 일정으로 대부분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김 씨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층에 올라가 임원들의 구두를 수거해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각 사무실 앞에 놓인 구두를 담은 청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오르는 것이 20년 가까이 이어온 그의 루틴이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사무실 앞에 놓인 구두들을 하나씩 가방에 담았어요. 부회장 강태식의 집무실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김 씨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남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린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김 씨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단한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일이면 지분이 넘어온다는 말이었어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 회장은 이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 그리고 민주는 내일 이사회에서 깔끔하게 잘라낸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도준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완벽하게 맡고 있으니 회장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 스마트폰은 오늘도 정상 작동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귀를 의심했지만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20년 전 자신을 벼랑 끝에서 잡아준 그 손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 등 뒤에서 겨냥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 씨는 재빠르게 옆 사무실 쪽으로 몸을 틀고 구두 가방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강태식과 박도준이 문을 열고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김 씨를 보지 못했어요. 복도에 있는 구두 닦기 아저씨를 그들의 눈에는 애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에야 김 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배신자였어요. 회장의 스마트폰은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늘 비서실장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김 씨처럼 평범한 구두 닦기 아저씨가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 인연이 있다 해도 회장은 국내 굴지의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빌딩을 나와 인근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구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떠올랐다가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증거가 없었어요. 민준에게 알리는 것은 연락처를 몰랐고 설령 안다 해도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김 씨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닿았어요. 닳고 다른 손가락, 구두약이 베어든 손금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내일 아침 회장의 구두가 자신의 손을 거쳐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회장의 구두는 반드시 김 씨 손을 거쳤어요. 그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은 바로 내일 목요일이었어요.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 편의점에 들러 작은 메모지와 볼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벤치로 돌아와 무릎을 책상 삼아 꼬깃꼬깃한 글씨로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이 회장님의 손에 닿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김 씨는 다 쓴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쪽지가 과연 회장님의 눈에 닿을 수 있을지, 혹시 자신의 행동이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벼랑 끝에서 자신을 잡아준 손, 그 손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던 김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약통을 꺼내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로 단 한 켤레의 구두를 닦는 밤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사 빌딩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임원들의 차량이 줄지어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고 로비는 정장 차림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손에는 어젯밤 밤새 정성껏 닦아놓은 회장의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두는 흠잡을 데 없이 반짝였어요. 가죽 표면 하나하나에 김 씨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두, 앞코 안쪽 깊숙한 곳에는 어젯밤 공원 벤치에서 쓴 꼬깃꼬깃한 쪽지가 접혀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이 출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날에는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편이었어요. 김 씨는 구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 회장의 구두는 비서실장 오철수가 미리 수령해 회장실 신발장에 넣어두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도 그 순서대로라면 오철수가 먼저 나타나 구두를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었어요.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오철수가 나타나기 전에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아니, 최소한 회장의 손에 이 구두가 직접 닿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로비의 시계 초침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김 씨는 손에 쥔 구두를 조금 더 세게 붙들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오철수였어요. 오철수는 김 씨를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었어요. 김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구두 가죽에 손질할 부분이 있어 직접 들고 왔다고 했어요. 회장님 드리고 바로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오철수는 잠시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구두 닦기 아저씨가 설마 무슨 일을 벌이겠냐는 듯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에게 구두를 두고 가라고 했어요. 자신이 회장실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이 빌딩에서 몸으로 익힌 것이 있었어요. 오철수를 향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와서 신겨달라고 하셨다고요. 가죽이 새 것이라 발에 직접 맞춰봐야 한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철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는 듯 김 씨를 회장실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오철수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구두 닦기가 구두를 직접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넓은 등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돌아선 회장은 김 씨를 보고 옅게 웃었어요. 오랜 세월의 익숙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허리를 굽혀 회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구두를 신겨드리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구두를 신겨드리며 앞코를 살며시 눌렀어요. 꼬깃꼬깃한 쪽지,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발이 구두 안으로 들어오면서 앞코에 무언가 닿는 것을 느꼈을 것이었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끈을 여미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철수를 향해 고개를 꾸벅하고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김 씨의 다리는 계속 떨렸어요. 로비 구석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구두약통을 열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쪽지가 회장의 손에 닿을지, 회장이 그것을 읽을지, 읽는다 해도 믿어줄지는 김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이사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강태식은 일찍부터 출근의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날 아침 회장에게 특별히 따뜻한 차를 손수 내려주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김 씨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어요. 회장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회장은 구두 앞코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가죽이 접힌 것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발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구두를 벗었어요. 오른쪽 구두를 뒤집자 조그맣게 접힌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조심스러웠어요. 글씨는 투박했습니다. 맞춤법도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떨리는 글씨체에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비서실장을 믿지 마십시오. 회장님 전화기는 지금 도청 중입니다. 부회장과 사모님이 차명으로 지분을 모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회장님과 민준 씨를 끝내려 합니다. 구두 닦기 김씨 올림. 회장은 쪽지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소리 없이 입술로만 읽었어요. 읽는 동안 회장이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고요함이었어요. 하지만 쪽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믿었던 아내, 20년을 함께 일한 부회장, 15년을 곁에서 보낸 비서실장, 그 모든 이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러나 회장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수십 년 전 리어카를 끌며 누볐던 그 거리가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감정을 삼키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어요. 눈을 뜬 회장의 표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늙은 호랑이가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요.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일반 전화기를 꺼냈어요. 비상용으로 마련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그룹 법무팀이 아니었어요. 계열사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신뢰해온 외부 법률 자문이었어요. 윤희도 강태식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회장은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차명 주식 매집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회장은 곧바로 두 번째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민준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사내 전화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집무실을 나서면서 로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보였어요. 구두 가방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연스럽게 김 씨의 옆을 지나치며 접어둔 메모지를 구두 가방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김 씨는 굳어버렸어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손끝으로 메모지를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걸어갔어요. 걸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메모지 안에는 짧은 내용이 있었어요. 민준에게 직접 전달해달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사내 전화가 아닌 방법으로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회장이 쪽지를 읽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편 강태식은 이사회 시작 1시간 전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명 지분 확보는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비서실장 오철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강태식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자신이 이 그룹이 실질적인 주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윤희는 그 시각 회장실 앞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반격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50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변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 자료가 늦게 전달된다든지 평소 허물없이 대하던 임원들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해진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 감지되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구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 씨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빌딩 로비에서 봐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낮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이 눈빛이었어요. 김 씨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구두 가방 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민준이 눈이 점점 좁아졌어요. 2번을 읽고 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틀림없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지금 당장 사내 모든 통신망을 피해 움직이라는 것,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미 지분, 거래 내역 추적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사회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씨는 작게 손을 저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다는 듯이요. 김 씨가 사무실을 나간 후 민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전화기와 컴퓨터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 개인 휴대폰으로 세 곳에 연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해외기관 투자자였어요. 이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신의를 지켜온 파트너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태식 측근 중 최근 내부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재무 담당 전무였어요. 민주는 그 사람이 표정이 달라진 것을 이미 몇 주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 출신의 외부 법률 자문이었어요. 차명 주식 거래와 횡령 혐의를 엮을 수 있는 증거 구성에 대해 짧고 빠르게 논의했습니다. 민준이 이 모든 연락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이었어요. 한편 강태식은 이사회 시작 20분 전 임원들을 하나씩 불러 최종 정렬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편으로 묶어둔 이사들에게 오늘 안건에 대한 동의 사인을 미리 받아두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비서실장 오철수는 회장실 앞에서 회장을 수행하며 서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도청 스마트폰에서는 오늘 아침 내내 아무 이상한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윤희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태식은 단상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될 자리였습니다. 윤희는 참관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요한 미소를 띤 채 이사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어요. 강태식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회장은 상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사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말이 대회의실 안에 가라앉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탁자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대회의실 뒤쪽에서 민준의 손짓을 받은 외부 법률 자문과 재무 담당 전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강태식은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횡령 자금이 흐름을 담은 회계 감사 보고서였어요. 윤희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참관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두 명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이었어요. 2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대외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2인자로 군림하며 모두에게 굽신거림을 받던 강태식이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어요. 비서실장 오철수는 회의실 문 밖에서 이미 다른 수사관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15년의 신의를 돈에 판 대가였어요. 윤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참관석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가 없다고 이것은 모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무 담당 전무가 직접 들고 들어온 서류 앞에서 그 목소리는 힘을 잃었어요. 차명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자금이 흘렀는지가 숫자와 서명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이미 전날 밤 민준이 법률 자문팀과 접촉한 후 모든 것을 털어놓은 상태였어요. 강태식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민준 측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수사관을 따라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 회장을 향해 눈빛을 던졌지만 회장은 끝내 그 눈빛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사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오늘 이사회는 여기서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두가 알았지만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대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두약통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걸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이 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20년 전 겨울밤 달인 한간에서 건네받은 외투처럼 그 손의 온기가 김 씨의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황급히 닦으려 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며칠 후 회장은 이사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석이 된 부회장 자리를 포함한 임원진 개편안이 통과되었어요. 민주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강태식과 오철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차명 주식 거래와 횡령 금액이 워낙 방대한 탓에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윤희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재혁이는 회장이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통해 김 씨를 불렀어요. 회장실에 들어선 김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20년을 드나든 빌딩이었지만 회장실에 이렇게 정식으로 불려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회장은 김 씨에게 자리를 권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손을 저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룹 계열 건물 로비 3곳의 운영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구두 관리와 자파 서비스를 담당하는 작은 사업건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가 당당하게 사업자로 설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평짜리 발판. 김 씨는 한동안 그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수십 년 전 리어카가 누비던 그 거리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네진 은혜 하나가 가장 높은 곳을 지켜낸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둘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